사실 저는 그 법무법인 세종이라는 로펌에서 한 2015년까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그 M&A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그 뒤에는 2015년 11월 달에 나와서 KL 파트너스라는 로펌은 그 국제 중재 분쟁하고 그다음에 그 M&A 쪽만 전문으로 하는 로펌입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 규모고요. 그 세종에 있을 때에는 주로 이제 SI 그다음에 이제 대형 PEF들 M&A 딜을 했었는데 그 나와서 KL 파트너스에 온 다음부터는 그 PEF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그다음에 스타트업 컴퍼니들 M&A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이점들도 많이 그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와서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스타트업 컴퍼니에 계신 분들일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하는 사례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소위 우리나라에서 M&A로 엑싯을 하는 사례들은 저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경험은 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바가 크고 그다음에 시장의 성숙도를 봐서도 아직은 그 M&A로 엑싯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저는 그 스타트업 컴퍼니들도 외국의 사례와 같이 IPO뿐만 아니라 M&A로 엑싯을 하는 경우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제가 뭐 많지 않은 사례이긴 하지만 엑싯을 하는 그 M&A의 형태로 엑싯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 계약서들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계약서가 여러분들 경험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권리 의무라는 것을 규정하는 거는 법률 이외에는 계약서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거나 뭔가 해석의 여지가 생기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제 계약서들을 들여다보는데 그 계약서들과 관련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평소에 경험하시는 계약서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M&A와 관련된 계약서는. 그래서 그 M&A와 관련된 계약서를 그 벤처 캐피탈이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인베스트먼트를 할 때의 계약서의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큰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여부를 조금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의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순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스타트업 컴퍼니들과 관련해서 엑시트 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은 스타트업 컴퍼니들을 만들면서 IPO를 하거나 아니면은 M&A 두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회사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경우에는 IPO를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생각보다 이제 IPO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IPO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를 받기 때문에 그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하면서 언제까지 소위 IPO, 소위 퀄리파이드 IP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이 되거나 일정한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단계에서의 IPO를 보통 이제 퀄리파이드 IPO, 적격 IPO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적격 IPO가 언제까지 되지 않으면 최근의 계약서들의 경향에서는 벤처 캐피탈이 소위 오너 또는 파운더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함께 소위 이제 드래그 알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끌어다 파는 그런 형식의 M&A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타트업 컴퍼니들의 M&A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대체로 60-70% 많게는 80% 정도까지가 소위 M&A를 통한 엑시트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글로벌 마켓에서 작년에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맨 위에서부터 지금 하나 오타가 있는데 맨 처음에 있는 부분이 $160가 아니라 16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2조 20조 원 가까운 그런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세워진 이후에 엑시트, M&A를 통한 엑시트의 현황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그 제가 이제 1조 원 이상 되는 소위 이제 유니콘이라고 얘기를 하죠. 1조 원 이상 되는 회사 가치로 매각된 M&A로 매각된 사례들을 쭉 한 9가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맨 왼쪽이 이제 타겟 컴퍼니고 그다음에 인수자 현황을 보시면은 인수자들을 한번 보시면 어떠신가요? 인수자들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펀드들이 인수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소위 SI들이 역할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은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의 성격하고도 연결돼 있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투자 여력하고도 연결돼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계의 그 투자와 관련된 모습, 추세를 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벤처 캐피탈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뒤에 이제 LP라는 존재, 소위 이제 코인베스터라고 얘기를 해서 투자자들의 존재가 있어서 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투자다라는 내용이 납득이 가지 않으면은 소위 GP라고 불리는 사모펀드 운영자, 사모펀드 매니저가 투자를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그 경우가 더더욱 큰 액수면은 훨씬 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 액수별로 제가 한 1조 원 이상 되는 거에서 한 20조 원 되는 정도까지의 그 M&A 엑시트 사례를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아주 큰 규모의 엑시트를 하는 펀드가 나타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가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왜 그러면 스타트업 컴퍼니들의 엑시트이 M&A를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느냐. 보통 그 실무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법률적 규제를 많이 꼽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꼽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그 재벌들의 행위 규제를 할 때 지주회사 형태를 만들어서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형태를 막고 그 다음에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서 소위 그룹들, 계열사들 간의 투자를 막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각 기업들, 각 재벌 기업들에 대해서 지주회사 형태로의 전환을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CVC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 회사 내에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 구글의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투자 분야가 따로 있죠. 별도의 회사로.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대박을 내는 스타트업 컴퍼니들 인수 작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2014년에 있었던 딥마인드라든가 뭐 이세돌하고 바둑도 썼던 그 인공지능 회사죠. 구글에서 인수한 딥마인드라든가 또는 유튜브도 2005년도에 인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라는 회사도 스타트업 컴퍼니들 2004년도에 인수한 회사인데 이와 같이 외국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 벤처 캐피탈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인수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벤처 캐피탈이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처럼 투자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들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해외에서 지금 인수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역할을 통해서 인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주회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는 무한대로 밑으로 떨어뜨리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정한 회사에 투자를 할 때에도 일정 지분 이상을 가져야 되거나 또는 손자 회사 이하의 회사를 가지게 될 때에는 그 회사의 지분 100%를 다 가져와야 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주회사 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예를 들면 LG든 뭐 GS든 SK든 이런 굴지의 기업들, 롯데도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죠. 이런 기업 집단들이 회사의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정한 투자를 해서 지배력을 얻으면 그 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주회사 행위 제한 때문에 밑으로 쭉 떨어뜨릴 수도 없고 일정한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 100%를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100%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는 벤처 회사의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그 부분을 많이 꼽아서 지금 그 재벌 집단들, 지주회사 체제를 취하고 있는 재벌 기업들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러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을 벤처 회사를 인수할 때에는 10년 이상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벤처 회사에 계속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그 회사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을 하든 엑시스를 하든 IPO를 하든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들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법률적 규제에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는 이제 벤처 캐피탈하고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의 투자 방식을 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런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활성화된 적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로 이제 M&A라는 기법이 우리나라에 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건 1998년도, 아이러니하게도 1998년도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M&A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다음에 자본의 장벽이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해외 외국인 투자, 그다음에 국내 구조조정 이 두 개의 축을 통해서 M&A가 활기차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외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었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소위 이제 펀드 매니저의 활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2004년도 12월 달에 간접 투자 자산 운용업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새로 도입이 된 거죠. 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프라이빗 에쿼티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들이 스타트업 컴퍼니들의 엑싯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큰 규모의 큰 규모의 액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수준에 오른 스타트업 컴퍼니들은 벤처 캐피탈이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서 소화해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정 정도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투자 형태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을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조금 더 역사를 뒤로 돌려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나 벤처 캐피탈처럼 펀드 매니저가 뭐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여기 꽤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도대체 뭘 믿고 투자를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CEO를 만나보신 적도 없고 공장 방문해서 물건들이 반도체나 자동차가 잘 나오는지 본 적도 없고 종업원들 만나서 서로 얘기해 보신 적도 없으시죠. 여러분들 도대체 주식 투자라는 거를 뭘 믿고 하시는 거예요? 주식 투자. 주식 투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뭘 믿고 하시냐면 보통 증권회사 가서 보통 이제 상담을 하시죠. 근데 그 기반을 이루고 있는 신뢰, 내가 여기 주식을 투자하는 게 이게 실체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이다라는 신뢰는 어디서 나오냐면 정부가 어느 정도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통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행동을 유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위 이제 증권이라는 제도인데 너무너무 사기치기가 쉬운 제도인 거예요. 증권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제가 변호사라고 소개를 받고 산업은행이라는 국내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변호사라는 거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강의를 아주 멋지게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저 이제 오늘 강의하는 거 보셨죠? 제가 정보도 많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네트워크도 상당하고 제가 그쪽에는 상당히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500만 원씩만 투자하시면 제가 아주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귀가 솔깃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명함 얻어가서 저한테 전화도 해보고 하시겠죠. 근데 제가 그냥 그 돈을 갖고 다 튀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증권이라는 게 뭐예요?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증권회사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주식이라는 거 실물을 보신 적도 없어요. 그냥 증권 계좌에 이게 주식이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 같은 곳에서도 주식이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배당을 통해서 돌아다녔었잖아요. 이것처럼 사기치기가 너무 쉬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보기에는 이런 불특정 다수들에 대해서 내가 주식이라고 발행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활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소위 증권거래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 국가들에서는 소위 Securities Transaction Act, 증권거래법이라는 게 어느 나라에나 있어요. 문명 국가에는. 그래서 소위 증권이라는 것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네가 증권 신고서라는 것을 내고, 보통 미국에서는 registration state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권 신고서라는 것을 내고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구에서, 금융위원회 산하의 기구에서 그 증권 발행에 대해서 오케이라는 신호를 준 이후부터만 네가 시장에다가 그 주식을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증권 신고서 제도예요. 그게 유명한 미국의 판결이 하우이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플로리다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플래카드를 걸어서 그 플래카드에다 뭐라고 썼냐면, 주민 여러분들한테 다 그냥 공고하는 거예요. 주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돈을 조금씩 투자를 하시면은 그 돈을 가지고 과수원을 사가지고 그 과수원을 통해서 과수를 재배한 다음에 판매를 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갖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의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그거 증권 발행 행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다가 증권신고서를 내고 이 플래카드를 걸었어야 되는 건데 네가 증권신고서 안 냈기 때문에 증권법 위반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4가지 개념 요소가 나오는데, 그게 소위 첫 번째는 금전의 투자, 그러니까 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금전의 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의 기대. 그 돈을 내가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ommon enterprise, 그러니까 공통된 뭔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프로모터, 즉 펀드 매니저의 존재입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있으면 그거는 증권 투자를 권유한 거라서 증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금융감독원에다 사이트에 나온 정보들, 사업보고서 이런 거 보고 증권 투자를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증권이라는 걸 투자를 하려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한테 한 500만 원만 투자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면은 늘 증권 신고서를 내야 되고, 친구분들끼리 얘기할 때에도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야, 나한테 500만 원만 투자해라, 이런 활동도 전부 다 투자 권유 행위가 돼서 소위 증권 신고서를 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앞에 앉아 계신 이 오른쪽 줄에 4분이 앉아 계신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저한테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 4분이, 앞에 앉아 계신 4분이 각각 1조 원씩 가진 거부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분들한테만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4분한테 저한테 한 1,000억씩만 저한테 투자하시면은 제가 좋은 렌트카 회사 하나 인수해가지고 그거 잘 인수해서 그거 매각한 다음에 투자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돈이 나오면 그걸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국가가 볼 때에는 투자 권유 활동을 했죠. 근데 국가가 딱 보면 일반 불특정 다수한테 권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요 돈이 있는 4분한테만 권유하는 행위는 저 사람들은 스스로 돈이 있기 때문에 뭐 변호사든 회계사든 고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의 리스크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 권유 활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사회 현상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활동을 규제하게 되면 오히려 투자가 위축이 되고 생산 활동에 대해서도 악영향이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투자 권유 활동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소위 사모펀드 제도의 태동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저는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되냐면, 저처럼 돈을 이렇게 소위 돈이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이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는 사모펀드 매니저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되냐면 요 4분의 눈치만 봐요. 투자자들의. 이 사람들은 무슨 뭐 국가의 눈치도 안 봐도 되고 타겟 컴퍼니의 눈치도 안 봐도 되고, 투자 유치 활동을 했을 때 투자 자금을 대주는 이 4분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이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펀드, 소위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2가지 개념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없으면 가난한 국가에서는 그런 사모펀드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두 번째, 저평가된 회사
또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펀드 매니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저 자신은 돈이 없지만 저 회사는 내가 투자를 하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자금이 유치가 되면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저평가된 회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진 펀드 매니저들의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둘이 결합을 하면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는데 그게 소위 소프트뱅크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MBK 파트너스나 또는 KKR 같은 미국의 유명한 펀드들이나 그런 펀드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블랙락 같은 미국의 펀드는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1000조예요, 여러분. 1000조. 갖고 있는 자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도 많아요. 그런 돈을 그냥 굴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게 사회 현상이 지금은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나 돈이 많은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컴퍼니들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못 받느냐? 첫째, 해외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해외에 있는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해외에도 매물이 너무 많아요. 해외에도 기술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플랫폼, 좋은 플랫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싸이월드라는 거 생각나시죠? 싸이월드라는 우리나라의 그 소위 플랫폼인데 그것도 페이스북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 두 개가 그렇게 차이가 나 보이시나요?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는 왜 이렇게 성장을 못하고 있고 하나는 그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성장을 해 있느냐? 첫 번째는 지역적인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는 언어적인 이유도 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싸이월드가 외국어로 돼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편하게 easily accessible 했으면 싸이월드가 지금처럼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망가져 있는 상태로 가겠느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했었던 딜 중에 그 필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필웨이가 뭐냐면 명품인데 중고 명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인 거예요. 앱인데 이 스타트업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중고 명품을 중개하는 사업을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서울대 경영대생한테 이 사업과 관련된 그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 경영대생이 그 홈페이지를 열심히 만들어줘가지고 갖다 주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사업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의뢰만 했다가 돈을 안 주고 그냥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대 경영대생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본인이 그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필웨이라는 이름하에 중고 명품 중개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키워가지고 작년에 매각을 했는데 작년에 얼마에 매각을 한 20년 동안 경영을 해서 작년에 매각을 했는데 그 액수가 얼마냐면 800억이었어요. 800억. 여러분들은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만약에 이런 앱이 그게 우리나라에서 중고 명품 중개하는 앱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도미네이팅한 기업이었거든요. 그 1순위에 꼽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회사가 중국에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인도에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800억으로 팔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적인 한계라는 게 엄청나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사업 목표를 잡으실 때 언어적인 한계나 지역적인 한계를 뚫는 사업 분야가 훨씬 더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스타트업 컴퍼니들의 M&A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저 지역적인 언어적인 한계에다가 그 다음에 저 국내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의 성향인 거죠. 조금 다시 돌아가면 해외에 있는 벤처 캐피탈이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은 스타트업 컴퍼니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컴퍼니를 하시는 분들은 국내 VC하고 국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을 타겟으로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투자자들의 눈치를 아직까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큰 산업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다시피. 그러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들이 저기를 사서 내가 가치를 확실히 올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잘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해외는 어떠냐? 해외는 그러면 왜 M&A가 많이 발생하느냐? 해외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의 업력이 길다 보니까 소위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블라인드 펀드가 뭐냐면 투자자들의 개입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돈만 그냥 주는 거예요. 1,000억 원을 내가 줄 테니까 이 돈은 네가 적절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투자를 해라. 다만 전체 1,000억 원 중에 30%를 넘는 돈을 한 군데에다 몰빵하면 안 돼. 라는 제약 정도만 주고 투자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소위 이게 블라인드 펀드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저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통 블라인드 펀드를 운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들어온 지 약 1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블라인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펀드가. 더군다나 블라인드 펀드를 운용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도 그 본인의 임의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투자자들의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나 벤처 캐피탈에 의한 M&A 엑싯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추세를 보면은 일본보다도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 이제 국민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렇다는 사람을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일본보다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나 벤처 캐피탈들이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엑싯을 하고자 할 때 M&A 엑싯의 상대방을 담당하게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빨리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밝게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제가 보면은 제가 경험을 하면 스타트업 컴퍼니들에 대한 관심도가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업무를 해보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컴퍼니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열심히 구상을 하죠.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사업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 M&A 엑싯이나 아니면 IPO 엑싯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실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중개기관들과의 교류인데요. 보통 저희들은 IB, 인베스트먼트 뱅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사업성이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나 M&A 엑싯이 어려워요. 그렇겠죠.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분명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앞으로 자금을 유치를 하면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팔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면 투자 유치나 아니면 M&A 엑싯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중간에 잘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소위 이제 브로커리지라고 불리는 중개인들이에요. M&A 중개인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M&A 중개 업무를 하는 브로커리지 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 브로커리지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보통 스탠포드 MBA 과정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면 보통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골드만삭스를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소위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이 외국계 이 증권사들이 이런 브로커리지 업무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증권사나 아니면 회계법인에서 이런 브로커리지 업무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브로커리지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셀럽을 한 회사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팔릴 수 있는 회사다.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잘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투자 유치나 M&A 과정에서 개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볼 텐데 변호사들도 그런 M&A 업무를 전문으로 조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중에 일손으로 맨 처음에 꼽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꼽혀야 되는 사람들이 소위 IB들입니다. 소위 자문사, 재무자문사 또는 매각주관사 이런 역할들로 이름이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소위 증권회사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컴퍼니들을 할 때 사업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데군데 그런 증권회사나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브로커리지 펌들이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해서 이게 혹시 관심이 있느냐, 투자를 받는 관심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도 잘 교류를 하시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증권회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증권회사에서는 여러분들 증권회사도 기본적으로 판매업이잖아요. 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라는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매일 아침 새벽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내가 담당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현대자동차 애널리스트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그 전날 공시한 거, 그 다음에 그 전날 신문 기사에 난 거,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IR 한 거 이런 것들을 자료를 모아다가 이 현대자동차가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이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사업 방향은 어떻게 될 거다, 현대자동차가 현재 감당하고 있는 리스크들은 뭐다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다 모아서 작성을 합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현대자동차 주식을 살까 말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 애널리스트들이 별의별 자료를 다 모으는데 이 회사, 내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자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가십들을 모아서 돌아다니는 게 소위 찌라시라는 거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방대하게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리포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게 소위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에요. 그 보고서들에는 뭐가 있냐면 증권회사가 보기에 어떤 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인수하고자 하는 이 사업 분야, 또는 이 회사가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왕창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이 A라는 회사가 인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가 있다, 이런 리포트가 뜨면 다른 사람들이 그 보고서를 보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업에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잠재적인 인수인이나 잠재적인 투자자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보고 스타트업 컴퍼니들에 접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의 그런 리포트들이나 아니면 증권회사의 정보망에 포함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거죠.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제가 쓴 스타트업 소수 지분 투자로 인한 기술 유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지주회사 규제하고 조금 맞물리는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제가 스타트업 컴퍼니들 자문을 하면은 그분들이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더라고요. 대규모 회사가 투자를 하면 소수 지분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보 요구권, 정보 접근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A라는 대기업이 스타트업 컴퍼니에 투자를 10%만 한 다음에 엄청난 그런 권리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정보 접근권 또는 정보 요구권, 그 다음에 기술을 좀 보여줘라, 이런 요구권들을 많이 그 계약서에 포함시키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기술 유출이 될까봐 상당히 걱정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대기업들이 그런 소수 지분 투자를 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주회사 행위 규제가 있기 때문에 100% 지분을 취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규모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소수 지분 투자를 하고 그러면 정보를 한번 얻는 방식으로 사업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계약서를 쓸 때 스타트업 컴퍼니 입장에서도 그런 정보가 제한적으로만 유출될 수 있게끔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스타트업 M&A하고 국내 스타트업 M&A와 관련된 비교를 조금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VC와 PEF, 그 다음에 M&A와 관련된 계약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내 VC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벤처 캐피탈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죠.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 조합,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투자지원법에 따른 창투사, 그 다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사,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요건이 다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을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제 지원을 받고, 이런 형태의 법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길게 설명드렸던 사모펀드,
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법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외국에서 사모펀드가 발달한 그 유래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에서 소위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저평가된 회사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을 해서 사모펀드 제도가 탄생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모펀드 제도는 일반적인 증권 거래 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사모펀드나 창투사나 이런 데 대해서 투자 대상이나 아니면 투자 활동에 대해서 규제가 전혀 없어요.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왜냐? 탄생하게 된 계기가 야, 저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혀 규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작년 9월달 이후로 사모펀드 제도를 개선을 해서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는 다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규제가 없어지는 쪽으로 발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블라인드 펀드가 많아지는 추세와 맞물려서 스타트업 컴퍼니들에 대한 엑싯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보통 이제 VC와 PEF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지주회사 행위 제한 같은 것도 앞으로는 계속 줄기차게 이제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저도 섣불리 예상은 하기가 어려운 시점이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이 벤처 캐피탈이나 프라이빗 에쿼티 또는 일반 제2 기업 집단에 의한 스타트업 컴퍼니 M&A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약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타트업 컴퍼니가 보통 마주하게 되는 계약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를 만들면은 소위 프리시드 머니라고 해서 이제 오너들이 출자해가지고 몇 천만 원 출자해서 만들죠, 기술이랑.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엔젤 투자라고 해서 처음에 투자 형태를 하게 되고, 그거는 이제 보통 조건이 없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시리즈 C 투자 해가지고 점점 투자자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많이 모아지면, 그리고 매출이 많이 생기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IPO를 하거나 M&A를 하게 되고, 그 IPO나 M&A 과정을 통해서 이 투자자들이 엑싯을 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스타트업 컴퍼니들은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에인젤 투자들이 회사에 투자할 때 체결되는 투자 계약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뭐 신주인수 계약서든 아니면은 전환사채든 신주인수권부 사채든 전환상환 우선주든 그런 전환상환 우선주 발행이든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첫 번째 투자할 때 이루어지는 계약서의 형태의 하나. 그 다음에 IPO는 전체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가 별도로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유형은 스타트업 컴퍼니들을 세웠던 파운더들이 주식을 제3자한테 모두 팔고 나가는 소위 엑싯, 바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엑싯 형태가 나옵니다. 그와 관련된 계약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태까지 많이 경험해 보셨던 계약서들은 처음에,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들이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시리즈 C 투자 이런 것들을 할 때 체결되는 계약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계약서의 형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유형, 그러니까 M&A의 엑싯을 통한 그 계약서 형태, 두 가지 형태를 경험하실 텐데, 두 가지 계약서가 판이하게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은 보통 투자 유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서는 여러분들이 돈이 엄청 필요하신 상태잖아요. 처음에 스타트업 컴퍼니들은. 그래서 그냥 투자자들이 제안하는 대로 거의 다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계약서는 엄청나게 약탈적인 계약서인데,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지는
스타트업 컴퍼니들에 대한 투자 유치 계약서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경험하는 계약서들보다는 훨씬 더 덜 약탈적이고 훨씬 더 스타트업 컴퍼니들의 유리한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 이유는 그곳이 스타트업 컴퍼니들 같은 경우에는 셀러스 마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타트업 컴퍼니들 유치하는 계약서 중에 어떤 계약서의 형태까지 있냐면 아무 기술도 없어요. 아무 기술도 없는데 그 회사를 차린 사람들 키 멤버즈만 보고 그냥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키 멤버 하나당 100억이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1000억을 투자 받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인공지능 전문가들이나 통계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합쳐서 만들어지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거의 바이어스 마켓이에요.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워낙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절실한 필요성이 소위 셀러, 즉 스타트업 컴퍼니들의 파운더들 쪽에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들이 엄청나게 약탈적인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정보는 이것도 줘라 나 이사 선임권 나 줘야 돼. 그 다음에 처음에 투자자 유치 형태에서의 계약을 보면 이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나가지? 이게 제일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컴퍼니들 파운더들을 엄청나게 올가맵니다. 너는 보통 5년 이후까지 소위 퀄리파이드 IPO 내 수익률을 10% 이상 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 IPO를 해야 되고 네가 IPO 못하면 내 주식 네가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식 네가 사줄 돈이 없으면 네가 갖고 있는 주식을 끌어다가 내가 제3자한테 팔 수도 있고 내가 제3자한테 팔 때 내가 투자한 자금의 일정한 수익률이 담보되는 수치까지는 내가 먼저 돈을 받아가고 나머지 남는 돈이 있으면 네가 가져가라. 이런 형식의 조항들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여러분들 그런 계약서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보통 스타트업 컴퍼니들 그 파운더분들한테 계약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벤처 캐피탈들을 대리해서 많이 그런 계약서들을 쓰는데 뭐 벤처 캐피탈 분들이 제 클라이언트니까 그분들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넣어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제가 드리면 스타트업 컴퍼니들 파운더분들이 계약서를 하나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제가 도장을 찍으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찍으시고 포스트잇 붙여드려가지고 거기다 찍으시면은 돈 들어오는 거에만 일단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약탈적인 계약서인데 문제는 계약서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냐?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투자자들은 계약서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자기네들 엑시트 잘 될 거니까. 안 되면 어차피 망하는 거니까 청구할 것도 없어요. 드래그 얼롱이라고 해서 소위 그 파운더들의 주식을 갖다 팔아서 남는 돈도 없어요. 그거 사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회사가 망하면. 그래서 그렇게 약탈적인 계약서를 그냥 드려도 그냥 파운더분들이 체결을 하고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회사가 잘 되면 계약서 볼 필요가 없고 회사가 망해도 계약서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회사가 이제 잘 돼요. 회사가 잘 돼서 이제 시리즈 A부터 시리즈 뭐 D까지 받고 나서 그 회사가 너무나 잘 돼서 IPO를 가거나 또는 IPO 프라이스보다 훨씬 더 좋은 프라이스로 M&A 엑시트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IPO 프라이스보다는 M&A 엑시트 형태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IPO 엑시트는 회사 전체 밸류를 그냥 고르게 시장에 흩뜨리는 거지만 파운더가 갖고 있는 경영권 지분은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가치로 팔리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IPO보다 M&A 엑시트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여건이 되면. 자, 그래서 벤처 캐피탈들이 체결하는 소위 투자 유치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과는 달리 M&A 엑시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M&A 엑시트 할 때에는 계약서가 주요 내용이 중요한 골간이 되는 내용들은 제가 여기다 적어왔는데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계약서와 비교하면 길이는 비슷하지만
이 계약서가 갖는 중요성은 판이하게 달라요.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의 계약서에도 뭐 이거 위반하면 손해배상해라, 저거 위반하면 손해배상해라, 너 이거 뭐 네가 얘기한 거하고 다르면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벤처 캐피탈이랑 파운더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실제로 회사가 잘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M&A 엑시스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 유치를 했을 때는 한 배를 타는데 M&A 엑시스를 하게 되면 파운더분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계약서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소위 M&A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써져 있는 항목의 첫 번째 내용인 진술 및 보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 계약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제가 그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제가 이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아파트를 하나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B라는 사람으로부터 샀는데 A가 기분 좋게 그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카페트가 멋진 게 하나 깔려 있는데 카페트를 들어보니까 마루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란다에 가보니까 유리창이 다 깨져 있네. 그러면 여러분이 A가 계약서를 일단 보겠죠.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 얘기가 없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는 부동산 특정하고 뭐 어디에 있는 아파트 뭐 그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뭐 특약 사항이 만약에 뭐 임대차가 끼어 있으면은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쓰고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언제 잔금 나오면 등기 넘겨주고 넘겨준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 내용밖에 없는 계약서인데 A가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아파트에 빵꾸가 뚫려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B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있어요. 왜냐? 민법 575조 이하에 보면 물건의 매도인은 그 물건에 대해서 생긴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어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자라는 거는 뭡니까? 하자라는 거는 통상 어떠한 물건이 가지고 있어야 될 특성을 흠결하는 게 하자인 거예요. 아파트라고 그러면 마루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유리창도 구멍이 깨져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제가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권리와 의무라는 게 어디에서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법률 또는 계약서인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민법에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매수인인 A가 매도인인 B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주식 매매 계약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주식 매매 계약서라는 걸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M&A,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는 M&A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아시아나 항공 M&A가 제일 많이 보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신문에 나는 M&A나 아니면 실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M&A들의 대부분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예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주식회사 형태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M&A를 하는 게 너무너무 간편해요. 주식만 넘겨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M&A 스타트업 컴퍼니 파운더로서 만약에 M&A를 진행을 한다고 할 때 그 M&A 형태는 대부분이 주식 매매 형태가 됩니다. 즉 제가 갖고 있는 갑이라는 대주주가 갖고 있는 A라는 회사에 주식을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들었던 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갑이라는 스타트업 컴퍼니의 파운더가 있는데
갑이라는 회사에 갑이라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가 A라고 해볼게요. 그럼 A 회사의 주식을 넘기는 거죠. 이 회사의 주식을 넘기는데 주식을 넘기면서 계약서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매수인이 그 회사에 들어와 보니까 A 회사에 들어와 보니까 A 회사의 공장에 기계가 다 고장이 나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재고라고 해서 줬는데 재고품을 보니까 다 쓰레기만 들어 있어요. 불용품. 다 그런 것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계약서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떨까? 없을 것 같아요. 자, 왜 없어요? 조금 전에 사례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서 부동산을 매도한 거여서 목적물이 부동산 자체였어요. 근데 지금 주식 매매 계약, 스타트업 컴퍼니의 M&A 엑시스 형태로 이루어지는 주식 매매 계약에서의 목적물은 뭐예요? 주식이에요. 근데 하자는 어디에 있어요?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있어요. 만약에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주식을 100주를 팔겠다라고 그랬는데 95주만 판 경우 수량의 하자, 또는 주식을 전혀 질권 설정이나 그런 담보가 부착되지 않은 형태로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식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건 이제 질적인 하자. 그런 것들은 주식 매매 계약에서 별도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민법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에 따라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하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에 아무 얘기도 안 써놓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보통 M&A 엑시스 형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저 진술 및 보장이라는 조항인데, 통상 M&A 계약서들이 한 20-30페이지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길면 저 진술 및 보장에 관한 사항들이 한 열 몇 페이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대상회사에 관한 진술 및 보장이라고 해서 대상회사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대상회사가 근로자들한테 돈을 다 줬다, 그 다음에 대상회사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대상회사가 환경법을 다 잘 지켰다, 그 다음에 대상회사가 세금을 잘 냈다, 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하고 결의를 했을 때에는 독립된 당사자들 간에 체결하는 계약들과 비슷한 형태로 계약을 했다,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진술 및 보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계약서를 보듯이 매수인 쪽으로부터 오는 계약서에 그냥 사인을 했다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손해배상을 받을 위험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스타트업 컴퍼니들 M&A 엑싯과 관련된 계약서에는 어떠한 조항이 들어가냐면 경업금지 조항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경업금지 조항이라는 건 뭐냐면, 매수인이 당연히 스타트업 컴퍼니 파운더로부터 주식을 샀으니까 이 스타트업 컴퍼니 파운더가 바로 옆에 가서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매수한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컴퍼니 엑싯과 관련된 M&A 계약서에서는 경업금지 조항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집어넣어 놓는 거죠. 이 대상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말고도 대상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된 사업, 유사한 사업, 거기다 돈도 빌려주면 안 되고, 취직해서도 안 되고, 주식을 사서도 안 되고, 자문을 해서도 안 되고, 여러 형태의 경업금지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컴퍼니 파운더로서 엑시스를 하고자 하는 M&A 계약서를 검토하실 때에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이나 경업금지 조항의 범위뿐만 아니라 매수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얼마나 나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벤처 투자 유치를 할 때와는 조금 더 다른 면이 있는 것이,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배를 탄 상황이지만 M&A 엑시스를 하고 나면 그때에는 완전히 남남이 돼서 상대방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여러분들이 의무를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M&A 계약서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네, 질문 두 분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그럼 이분은 두
가지 질문이면 두 개를 받나요? 간단한 건데요. 아까 지주회사 행위 제한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주회사는 이제 일반 지주회사가 펀드에 뭐 LP나 GP로 투자를 하는 걸 네. 금융으로 보일지 아닐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금융위원회 같은 데서는 금융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주회사 자체는 금융업이라고 보고요. 예. 자회사가 LP로 투자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 말고 일반 일반 지주회사가 펀드 LP로 투자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자회사는 자회사는 네. 지주회사는 안 되고. 지주회사는 안 네. 되고. 예,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계약서 관련해 가지고 보통 이제 주주간 합의서를 쓸 때 뭐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하는데 뭐 찬성을 해라 이렇게 이제 오너분들 대주주한테 이제 걸 수 있는데 혹시 이사회에서 이 사람을 뭐 대표이사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사회에 관련된 것도 강제를 할 수가 있나요? 소위 이제 의결권 구속 약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결권 구속 약정은 집행할 수 없다. 강제로. 그래서 첫 번째 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도 실제로는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사회 내에서 대표이사를 뽑는 거는 이사분들이기 때문에 이사에게 강제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실제로는 위약벌이나 아니면 풋옵션 같은 경우를 더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사회에 대한 걸 강제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아예 인정이 안 되는데 그걸로 위약벌을 넣는다고 해서 위약벌이 이 효력이 있나요? 그게 반사회 질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보통 실무가들이 그 위약벌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법원도 집행을 못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예.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한 분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시간 힘든 네. 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